새롭게 단장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시 이 시간에는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인데요. 박상원 박사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SBS 보도국 정치부의 원일이 선임 기자도 함께합니다. 원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새해 첫 방송입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은 새해를 어떤 각오로 맞이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근식 교수님 파마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상치 못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탄핵도 있고 대선도 있고 이번 2017년은 반드시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정상화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거기에 미력이나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상원 박사님은? 예, 새해 첫 방송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SBS 왔고요.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 아는 것 모르는 것 총동원해가지고 친절한 해설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약속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원일이 기자. 비슷합니다. 딱 하루 지났는데 마음가짐이 새롭네요. 2016년이 분노와 어떤 실망과 그런 국민적 상실감의 이제 한 해였다면은 2017년 그 와중에 저는 희망을 봅니다. 희망이 담긴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는 어쨌든 간에 2016년 지난해 잊을 건 잊어야겠지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2017년에 희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첫 소식은 새누리당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주요 뉴스에서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이정현 직전 대표가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대단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어제 친박계 의원들 모였잖아요. 분위기들 더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성토 분위기였죠. 임명진 위원장에 대한 성토 그 자체였습니다. 임명진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모든 이 친박계들을 범죄자 취급해서 쫓는다면 안 그래도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는 못 나간다라는 이제 성토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었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정현 대표가 전격적으로 탈당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아까 뉴스에 전해드렸고 내용을 보면은 이정현 의원의 메시지는 이거라 그러네요. 나 하나로 끝나자는 겁니다. 나 하나로 좀 정리하고 끝내고 인적 청산에 대해서 다음 대표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나가줄 테니 나머지 친박계들 건들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서청원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이제 친박계 핵심 의원들 명예롭게 나가도록 해달라. 이대로는 나갈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하고 정운택 원내대표는 영예롭게 나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무조건 나가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고 국민적 요구다. 지금 살려고 들면 영원히 죽게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또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임명진 위원장의 압박이 그 정도로 지금 세다는 얘기고 1차적으로 이정현 대표가 본인의 탈당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자고 지금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현재의 새누리당 지도부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결단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 당대표의 결정은 국민 앞에 과거의 잘못을 책임지고 쇄신하려고 하는 당을 위해 살신성인하고 국민들께 책임지려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전직 당대표는 어떻게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지 국민과 함께 우리 당도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누리당 사정의 발군의 네. 박상원 평론가께서는 이정현 전 대표의 탈당 이 소식 듣고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분석을 할 때 메시지의 내용도 있지만 그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메시지 내용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정현 전 대표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과거 당직자 시절에 정현아 이거 복사해와 이렇게 하던 하위 당직자가 수석을 거쳐서 당대표까지 가는 그 입시전적인 어떤 정식 경로를 밟았는데. 민정당 간사에서 17계단을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정현 대표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맥락과 관계없는 본인만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에. 그러니까 전후좌우 맥락을 따지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침없이 뱉어내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이정현 대표를 성공하게 만든 요인이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정현 대표가 이번 탈당한 것은 아까 원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서청원 최고위원이나 최경환 대표와
사실은 맥락적으로 다 있지는 않다. 본인의 진정성은 나 하나로 끝냅시다인데 뭐 본인 하나로 끝나지는 않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친박 핵심들과 만류를 했다고 제가 알기는 듣고 있습니다. 극구 만류를 했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정치적 행태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그냥 단독적으로 좀 치고 나간 모습인데 뭐 이정현 대표가 탈당을 했다 해서 이거로서는 뭐 그 임명진 발 새누리당의 쇄신이 끝났다라고 보는 국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인데 당에 뭐 충격을 상당히 주기는 준 것 같습니다. 예, 당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 그 말씀이 재밌네요. 이정현 전 대표는 본인만의 진정성이 있는 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받아들이는 건 별개의 문제고 별개의 본인은 문제고. 항상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진정성을 담아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를 희화화시키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돈키호테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뭐 이런 부분들은 일관되어 있는 것이죠. 일관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전후 좌우 동료들과의 맥락적 사고 위에 있느냐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적이 지금까지 정치적인 어떤 그 여정들을 봤을 때 많았기 때문에 이번 탈당 문제도 그 맥락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의식 교수님께는 그 말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김명현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데 네. 다른 전직 당대표의 결단도 지켜보겠다. 네. 누구 얘기한 걸까요? 김무성 전 대표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친박만 남아있는 새누리당에서 임명진 발 인적 쇄신 요구에 지금 친박 핵심들이 지금 사면 초과인데 지금 이정현 대표가 이제 금방 말씀하신 제가 봐도 진짜 돈키호테식 혼자의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나간 겁니다. 그럼 나머지 친박들은 그 대충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것들을 좀 물타기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직 당대표가 또 있다. 김무성 전직 당대표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는 이미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새누리당 내에 친박 인사 청산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박 인사 청산이라는 것이 대충 무늬만 청산이고 신용만 하겠다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꼭 말맥을 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여전히 친박들의 청산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정현 대표의 탈당 문제는 저도 좀 의견을 좀 보태면 저는 개인으로서의 이정현이 친박 중에 친박이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친박 청산을 말하는 것은 개인 친박이 아니라 조직 친박. 세력으로서의 그렇습니다. 친박. 세력 친박, 진영 친박, 집단으로서의 친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 생각할 때 집단으로서의 친박에는 이정현은 사실 배제돼 있습니다. 저 호남에서 올라와서 정말 복사하다가 정말 이 순장주로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 가지고 올라온 사람이지만 세력으로서 친박이 있지 않습니까?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다 있지 않습니까? 조원진.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모여서 성토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집단으로서 세력으로서의 친박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임명진 호의 요구는 여전히 친박한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김의식 교수님은 어쨌든 친박 인적 청산이 성공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정현 전 대표가 탈당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지난주죠. 친박 핵심 인사들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당을 떠나라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당시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소위 인적 청산의 대상이 누구가 돼야 되는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무분별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지나친 언사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못난 행태를 보였던 사람들. 인적 청산의 대상입니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탈당을 의미합니다. 본인 스스로 결정해라. 뭐 어린애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메시지 건 사람들이고 자기가 무슨 책임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본인이 스스로 당에 말씀하시든지 저에게 말씀하시든지 국민 앞에 직접 말씀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저 발언에 대해서 최경환, 서청원 아까 모였다. 원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런 얘기도 나온 게 맞습니까? 최경환 의원은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랬고요. 서청원 의원은 우리를 이렇게 범죄자 취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좀 했고요. 딱 지금 말들은 안 해도 친박계는 자기들 스스로 지금 임명진 위원장이 딱 3명을 찍어서 지금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이 핵심 친박 3명만큼은 반드시 나가라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들은 그걸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제가 친박계 의원들 이렇게 전화를 딱 해보면 한숨들을 푹 쉬면서 이정현 대표의 그 이 탈당에 대해서는 한숨을 먼저 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 물어보면은 단식대하고 상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식대하고. 당 지도부, 친박 지도부, 어느 누구하고도 협의하지 않고 본인이 돌출 행동적으로 동키에트 식으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단식을 확 하고 또 단식 중단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박 평론가님 말씀이 이제 맞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정현 대표는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건데 지금 이 탈당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됐다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정현 대표는 물론이고 임명진 위원장이 세 부류를 딱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당과 정부에서 요직 맡았던 사람, 호가호위했던 사람, 비상식의 언사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던 사람. 그러면 서청원 의원의 평가에 따르면은 이 대상자들이 지금 2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20명 넘는 친박계 의원들을 전부 다 범죄자 취급하면서 날짜를 딱 찍어서 6일까지 탈당계 내라라고 지금 요구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는 못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현 대표의 탈당하고 지금 핵심 친박 3명,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등 이런 지금 핵심 친박들의 이하고 결이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정현 대표의 탈당계 제출이 좀 시기적으로 좀 하루 이틀 정도 빨랐다. 이런 지금 친박계 내부의 그런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친박계 내부의 불만,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당을 깨자는 거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 사실은 친박의 지원을 받아서 원내대표가 됐는데 어제와 오늘 이틀 연달아서 친박 핵심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적어도 이 소위 말하는 도로 침박당이 되지 않는 거기에서 적어도 최소한의 분들은 여러 가지 책임을 져주시는 모습을 갖고 또 이번에 책임지는 모습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는 것이 앞으로 저는 더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누구한테도 어떤 실명을 거론한 적이 우리 위원장께서는 없으시다. 대신 이런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명은 1월 8일 날 거론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상담을 통하고 본인을 만나서 1월 8일 다음 주가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실명을 거론할 것이다라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일종의 전언을 하는데 정우택 원내대표 저 얘기한 거 들으면 친박계에서는 사실 또 기분이 상당히 안 좋겠어요. 속에 이른바 열불 터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친박의 전폭적 지원하에 이제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는데 이제 또 생각이 바뀌는 것인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임명진 목사의 논리가 뭐든 정우택 원내대표의 논리가 뭐든 새누리당이 최소한 국민들한테 변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인적 청산의 대상이 누구인가? 정우택 의원도 실명은 임명진 목사가 밝힌 적이 없지만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 카테고리가 뭔가를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연말 연초에 서울대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 선거 전략에서도 프레임이 중요하고 정치인에게도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이 억울할 수 있는 게 신당을 만들면서 최순실의 남자들이라는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최순실의 남자들이라는 프레임. 그분들 중에 실제로 최순실을 본 적도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카테고리라는 것은 최소한 최순실의 남자로 혹은 이른바 인터넷에서 병신팔적으로 거명됐던 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수 있겠죠. 사실은 또 그분들 중에 정말 최순실 씨와 일면식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최순실의 남자로 프레임에 들어와 있는 이 카테고리 정도는 정리가 돼야 국민들 앞에 우리 새누리당이 혁신과 변신을 시작합니다라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임명진 목사가 실명을 말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정우택 나 자신도 없지만 어떤 카테고리가 있다. 그럼 그 카테고리가 뭘까?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 눈에 봤을 때 최순실의 남자라고 거명됐던 이 정도의 카테고리는 당에서 나가줘야 혁신을 하든 쇄신을 하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억울할 수 있는데 프레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구나 개인적으로 평론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박상원 평론가께서
영어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프레임은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이라는 책의 프레임은 일종의 틀이라는 뜻이 그렇죠. 될 것이고 카테고리는 이제 분류 뭐 이런 카테고리 뭐 뜻이겠죠. 조은택 의원이 카테고리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김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아까 그 친박에 대한 인적 청산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8일에 아마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실명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한 대응 카드는 뭐가 될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임명진 목사의 그동안의 삶의 궤적을 보면 호락호락하실 분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친박당을 다시 한번 면모 일신하겠다고 오신 분이 아무런 성과 없이 1월 8일 날 그래? 친박 핵심은 나가지 않는 거야? 내가 거기에 그럼 타협하겠다 하실 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월 8일까지 상황을 보고 이정현 전 대표 정도의 1인 탈당 가지고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박 박사님 말씀대로 그 프레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8명이든 뭐 6명이든 몇 명이든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 정도는 됐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탈당이라고 하는 인적 청산이 있다고 한다면 임명진 위원장 그대로 받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는 임명진 위원장이 아마 사직생의 각오로 자기 자리를 아마 내놓고 자기 스스로 뛰어나가든지 아니면 자기의 직위를 걸고 다시 한번 친박을 압박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근데 친박의 핵심들은 아까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가 죽어도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4.13 총선 때도 한번 죽을 기회를 줬습니다. 국민들이.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는지 알고 깨달아라. 그렇지만 죽지 않고 다시 이정현 대표라고 하는 친박 체제를 다시 옹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서 탄핵 국면에서도 죽을 기회를 줬습니다. 용서할 기회를 줬고 사죄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때도 석고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태극기 깃발 아래 계속 그 탄핵은 잘못됐다고 집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번의 기회를 줬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임명진 위원장이 말하는 정도의 압박 가지고는 지금까지 버텨왔던 사는 데만 급급했던 친박 핵심들이 물러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비관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친박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얘기 똑같이 한번 그 반문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다는 거예요.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한테 이번에 죽는 게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 올리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죽으면 영원히 죽는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박들이. 그런데 이제 고민은 사실은 정우택 원내대표의 고민이 더 크죠. 임명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마음 편해요. 지금은. 그냥 딱 던져놓고 정말로 8일날 자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기 직 던지면 그만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래 되고 이정현 대표가 이렇게 1인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6일날 그 본인들이 친박들이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우택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직을 버려야 될 상황도 지금 배제할 수 없게 돼버렸다는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예. 이정현 전 대표의 새누리당 탈당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친박 핵심 인사죠, 이정현 전 대표.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에 이른바 친이계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내 정치 세력. 그 친이계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초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 이런 의사를 기자들 앞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탈당하신다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신지. 아니 내가 대통령 전직 대통령 이만큼 해서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색을 없앤다는 뜻이 되겠지. 그렇잖아요. 뭐 다른 탈당이라나 이런 정치 세력에 들어가는 전혀 관계가 말씀 없어. 아니시죠? 그건 턱도 없는 일이지.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직 새누리당 당원인 걸 몰랐던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예. 저 이명박 대통령 그 임기 말기 때 그 이상득 위원장이 만사 형통 사건 터지고 그랬을 때 이제 뭐 구속되고 친인척 비리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모든 역대 대통령이 당했던 자기 당으로부터의 탈당 요구를 받았었거든요. 저는 그때 아마도 탈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당적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저 탈당 선언은 묘하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그 본류인 이제 친박계가 이런 이제 그 어려움 속에 좀 처해 있고 비박 신당들은 지금 나가서 지금 당을 새로 차렸고 여기에서 이제 당에 남아있는 친이계라는 존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 탈당 선언은 당내에서 묘한 그 흐름을 좀 감지하게끔 합니다. 그거는. 친이계가 아무래도 지금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개혁보수신당에 가 있는 분들 중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나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적 청산, 이정희 전 대표의 탈당, 만약에 친박 핵심 인사들이 줄지어서 또 탈당하는 일이 현실화한다면
개혁 보수신당의 동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가능하지만 이제 그 대선이 만약에 멀리 있다면 개혁보수신당의 동력이 사라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대선이 만약에 5월 정도로 다가와 있다면 이 속에서 다시 또 이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새누리당이 어쨌든 뭐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 몰락을 하든 아니면 뭐 7, 80석 정도를 가지고 있든 나름대로 스스로 이제 실천하고 깨끗한 물건입니다 해야 이후 합종 연행 과정에서 이른바 지분 행사가 가능한 것이지 현 상태의 모습만 가지고는 누가 그 합종 연행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새누리당과 연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통해서 신상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 명분이 있어야 5월 대선을 앞둔 합종 연행에서 나름대로 지분 행사가 가능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탈당해야 될 인사들 중에 이른바 진박 공천을 받았던 그 대구 경북 지역에 뭐 정정섭 전 장관이라든가 지금 다 의원이죠. 또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 이런 분들도 그러면은 탈당 대상일까요? 거기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인물. 그러니까 그게 임명진 위원장이 말한 그 캐터고리화돼 있는 범주화돼 있는 현 정부 요직이란 건 아마 최경환 부총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을 구하겠다고 들어오신 분이 이른바 대통령한테 공천받았던 친박계 사람을 다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병신팔적이나 그 범주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인물 한두 명 정도가 포함된 한 서너 명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분들이 나가주는 것이 지금 박 박사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전히 세척을 새로 해서 새로운 인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이제 그나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아까 계속 비관적인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새누리당을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하에서 어느 정도 이 헤게모니를 가진 그룹들을 바꿔놓을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세력에서 어떤 세력으로 옮겨놓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 중에 사실은 개파색 옅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 잘 기억을 못하겠죠. 그러나 대충 새누리당 하면은 지금 친박 중에 친박이라고 핵심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패권을 갖고 있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패권을 얼마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양보하느냐의 문제인데 과연 그것을 지금 최경환, 서청원, 윤상현, 뭐 조원진 이런 분들이 쉽게 내려놓겠느냐의 문제에서는 아직 비관적이라고 보는 거죠. 새누리당 이미 분화했습니다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의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새누리당을 떠나야 할지 지금으로서는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는 8일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탈당하지 않는다면 실명까지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새누리당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또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겠죠. 바로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일 텐데요. 어제 새해 첫날을 맞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났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 이런 기사는 이미 보셨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나는 이번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없고 책임이 없다. 법적인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저희가 주제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미래를 하겠습니까? 그게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일이고 그러다 이제 그게 또 그냥 슬그머니 이제 꼬리를 감추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간 동안 또 구술했다고 또 한참 그래갖고 또 그게 기정사실로 그래서 참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대통령부터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적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방하고 그럴 때는 시차를 좀 적응을 못하면서 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이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또 피곤하니까 또 다음날 또 일찍 일을 해야 되니까 그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양주사도 맞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슨 큰 죄나 된 것 같이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뭐냐. 완전히 엮은 겁니다. 예, 뭐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 하고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특검 수사에 이제 이른바 세관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로 인해서 전현직 장차관들이 수사 대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뭐 보도를 보니까 뭐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뭐 그런데 저는 전혀 그건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추천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미처 모르는 경우인데 딱 좋은 분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나 추천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추천받았다고 딱 되는 게 아니고 다 좀 검증도 하고 세평도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좀 지금 상황에서는 잘 할 것 같다 하는 분을 선택하는 거지 누구를 봐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런 원칙을 갖고 했다 이거죠. 사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가 예정이 없던 일이어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저 지금 우리가 본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자들이 찍은 거예요? 아니면 청와대 쪽에서 찍어서 제공해 준 건가요? 찍어서 제공한 거죠. 아, 더 그래요? 이제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자들은 몰랐고요. 청와대는 의도했던 거예요. 저거는. 저 기자들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기자들은 굉장히 캐주얼한 차림들이 많죠. 전혀 예상치 못하고 휴일이고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그냥 출근들을 했던 거예요. 일부 방송 기자들 제외하고는 정장 입은 기자들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하고 수석들을 옷차림을 보면 다 준비가 돼 있었죠. 근데 조찬을 비서실장, 안보실장, 뭐 수석들 다 해가지고 떡국 조찬을 했고요. 그때 무슨 얘기 나오냐고 기자들이 막 취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예정대로 비서실장이 기자들하고 떡국으로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에 대통령이 좀 잠깐 좀 보자한다. 신년회를 이렇게 다과회 정도로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조건이 3가지였죠. ENG 카메라 못 들어간다, 노트북 못 갖고 들어간다, 녹취 못 한다. 딱 수첩과 볼펜만 허용하겠다. 그리고 지금 보신 화면들은 청와대에서 찍어서 언론사에 배포한 화면입니다. 편집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풀로 다 찍어서 다 제공해 준 건가요? 거의 뭐 다 저게 내용이 전부 다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모습도 봤는데 저 질문은 이제 사전에 짜지 않고 현장에서 그렇기는 하죠. 야.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의 내용들이 사실은 다 예측 가능한 질문들이고 쭉 내용을 보면 이게 제가 이걸 쭉 따져보니까요. 1시 50분에 시작을 해서요. 일문일답이. 2시 19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일문일답이 오고 갔는데 핵심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할 얘기는 다 한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지금 원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는 대통령이 해명을 하면 그 해명을 듣고 나서 그 해명과 관련돼서 또 한 번의 질문이 더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은 없었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현안이 많다 보니까 현안 한마디씩 질문하기도 바빴는데 딱 준비된 답변들은 쫙 다 한 거예요. 근데 가장 임팩트가 컸던 저기는 엮였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그 뒤에 쭉 제가 풀 워딩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국정 운영에 관해서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특검 수사와 헌재의 심리를 앞두고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제기된 모든 공소 사실은 통치 행위로 규정하겠다라는 법적 방어망에 대한 확실한 논리를 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겁니다, 저게. 예, 두 분에게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뭐 이미 충분히 보도가 된 사안이니까는. 박상원 박사는 어제 대통령 간담회, 청와대에서 오늘 새롭게 밝힌 내용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기회가 되면 또 추가적으로 간담회 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뜻인데요. 어떤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저는 내용보다는 어제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이유가 다 있었다. 함의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저런 간담회를 임기 초부터 기자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했다면 어땠을까.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불통 아닙니까? 대면 보고를 안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하고 저기 허심탄회하게 앉아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 걸 저는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 추천할 수 있다 인사는 사실은 새누리당이나 선거 캠프 출신들 중에서 누구도 대통령한테 추천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누구든 추천할 수 있고 검증했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면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 2가지 문제가 왜 이제서야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좀 만시지탄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 이런 기자간담회를 자유로운 기자간담회를 진작부터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김 교수님은요? 예, 사실은 저 어제 간담회 내용은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했던 1차, 2차, 3차 대국민 담화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고개 지금 사과라도 했고 자기 스스로가 사과의 표명을 했고 국회에서 협의해주면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죠. 지금 어제 저 모습은 뭡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오히려 대통령 직무를 정지하고 관저에 있으니까 관제가 거의 유폐되다시피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완전히 혼자의 생각에 그냥 완전히 아집에 사로잡혔다는 느낌밖에 안 들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뭐 정상으로 하셨다고 합니다만 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그게 있더라고요. 세월호 7시간 동안 왜 관제에 계셨느냐 그러니까 현장이 중요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현장이 중요하면 현장으로 가야죠. 관제가 현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집무 시간에 일과 시간 현장은 본관 집무실입니다. 관제에 있다는 건 집에 있는 건데 저도 집에 있으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밖에 나와야 사람이 긴장도 하고 자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제에 있었다? 저는 그런 말을 아무 스스로 없이 했다는 대통령이 정말 저는 할 말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청와대의 기류가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예정대로라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탄핵 심판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면 대선은 올해 봄에 치러질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었을 텐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87년에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은 많이 컸는데 옷은 안 맞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성이든 자질이든 정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무등산에서 일출을 보면서 우리 무등산의 정기와 새해 복을 듬뿍 받습니다. 새해는 새 시대가 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새 시대는 정권 교체로서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 또 우리 광주 시민들 새 시대 새로운 희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마디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더불어 또 국민과 더불어 정권을 교체하고 미래를 교체하고 역사를 교체합시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까지는 그야말로 이 나라가 국가를 사유한 범죄 집단들이 지배해왔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국민들을 좌절하게 했고 그래서 그 좌절이 분노로 바뀌어서 이제는 촛불혁명의 거대한 불길이 됐습니다. 2017년은 이런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정말로 공정한 국가,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일단 주요 정치인 4명의 신년사를 들어봤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제 벌써 전직이 됐네요. 네, 전 총장이라고 이제 기사 써야 되겠네요, 이제. 네. 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얘기는 어제 얘기가 아니고 지난해 말에 있었던 발언인데요.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 지역을 찾았어요. 그렇죠. 무등산에 올랐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메시지는 명확해 보여요. 왜 새해 첫날에 무등산에 올랐겠어요, 지금. 지금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표정이 밝아요. 표정 매우 밝아졌죠. 왜냐하면 이른바 박스권 지지율을 벗어난 이제 이제 숫자겠죠. 신년 여론조사를 6곳에서 했어요. 그 중에 5군데가 문재인 1등입니다. 그리고 반기문 이제 2위인데 딱 한 군데만 지금 반기문하고 문재인이 지금 숫자가 좀 바뀌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이제 탄핵 정국 맞고 조기 대선이 이제 벚꽃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새해 첫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2강 1중 1약으로 지금 이제 정리가 됩니다. 2강 반기문 문재인 이렇게 2강을 형성하고 있고 1중 아까 보셨던 이재명 성남시장 10%대 초반대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1약 안철수 전 대표 요즘 이제 고민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군소 후보들 안희정, 손학규, 박원순, 유승민, 남경필 의원들은 1약 밑에 뭐라고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5% 미만의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면서
이런 지금 2강 1중 1약으로 지금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안철수 전 대표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였을까? 안희정 전 지사는 뭐 보훈공원을 참배했다고 하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칩거하고 있는 상태죠? 칩거는 아니고요. 칩거했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에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의견을 좀 전했습니다. 칩거하는 모습은 이 몽리나 투정으로 비친다. 다시 빨리 운동화끈을 메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래서 나온 게 신년 메시지가 SNS에 나온 게 있어요. 정호승 시인의 시를 좀 빗대서 계속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아마 쓰러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아마 넘어짐에 대하여 정호승 예. 시인이 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그렇습니다. 8시 뉴스에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만 꼭 넘어진다. 네. 오히려 넘어지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일어설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이 상당히 담겼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신발끈 동여매고 2017년에 열심히 뛰겠다고 하는, 다시 일어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으로 비슷한 알고 있습니다. 시가 떠오릅니다. 김수영 씨 1950년대에 활약했던 바람과 풀립이라는 풀, 예, 시가 또 떠오르네요. 예, 저도 페이스북에서 풀 이야기를 예. 올렸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죠? 바람보다 먼저 쓰러지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반드시 예. 승리한다는 이야기 담고 있죠.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에 그 풀립과 지금 넘어짐에 대하여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 어떻게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글쎄 이제 뭐 5년 전 우리가 기억을 반출을 해보면 거의 태풍이었죠. 태풍인데 이제는 뭐 직업 정치인이 된 거 아니에요.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고 계신데 여러 번 넘어졌죠. 뭐 우리가 또 냉소적으로 뭐 말하는 분들은 여러 번 철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따졌을 때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경력에 비추어 본다면 이미지와 환상을 다 끝내고 정치인으로서 한 실적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평가를 해달라고 한다면 작게 나온 것인가? 저는 적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건식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뭐 나이도 아직 젊으시고 하니까 신발끈을 고쳐매고 묵묵히 간다면 충분히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우식 교수님, 안측 당 단배식 불참에 애플소 잡스 쫓겨난 꼴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최대 오너 아니겠습니까? 최대 주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고, 4.13 총선 때도 이제 안철수 대표가 만들었던 당이었는데, 자기의 최대 주주자 오너가 자기의 최대 주주가 아닌 일개 주주에 의해서 쫓겨난 꼴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애플에서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런 표현도 측근히 할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더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럴수록 앞만 보고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저게 일희일비하는 것 자체가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인식을 더욱더 강화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제 방송사 메인 뉴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시면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SBS 8시 뉴스가 어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부터 압축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 후보 선호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1%로 1위를 차지한 걸로 나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8.3%, 이재명 성남시장이 12.2%입니다. 다음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6.3%, 안희정 충남지사가 4.4%,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로 나왔고요. 유승민 가칭 개혁보수신당 의원이 1.9%, 오세훈 전 서울시장 1.5%, 남경필, 김문수, 김무겸 이렇게 순으로 나왔고요. 3자 구도일 때 선호도 조사를 해봤더니 문재인 전 대표가 36.8%,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25.7%, 안철수 전 대표가 10.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진영에서 지금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어디서 의뢰했고 어떻게 나왔는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SBS가 칸타 퍼블릭에다가 이게 미디어 리서치가 이름을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예. 조선일보도 저거예요. 같은 저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이 대목은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하면 사실은 너무 많이 이걸 일일이 다 저희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페이지 가면 여러분이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거는요. 조금 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각 진영에서 진보 진영에서 지지층들은 누구를 선호하느냐 이런 걸 물어봤더니 역시 문재인 전 대표가 43.5%로 나왔고요.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대표, 반기문 사무총장 순으로 나왔고요. 이번에는 보수 진영 지지층에서는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어봤더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45.2%로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5%, 오세훈 전 시장 5%, 문재인 전 대표가 3.5%. 역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지지층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원일이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 나온 것도 있습니다. 다르죠. 지금 서울신문하고 에이스 리서치 조사가 지금 딱 그 전체적인 다른 5개 여론조사하고는 이제 동떨어진 걸로 나왔어요. 지금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1, 2위가 갈렸는데 서울신문하고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제 반기문이 21.7%고 문재인이 18.5%로 접전 양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시점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지만 무의미한 지금 수치예요. 지금 1, 2위를 지금 따지고 이것이 추세가 어떻고 지금 지난 추석하고 했을 때 1, 2위가 어떻게 양상이 바뀌고 이런 건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이재명은 어차피 지금 이게 단일화되는 이제 후보군이잖아요. 이게 지금 두 분이 같이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 굉장히 낮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반기문, 안철수, 손학규, 유승민 이런 후보들은 이른바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빅 텐트가 될지 중간 텐트가 될지 조그만 텐트가 될지 모르지만 문재인 진영의 큰 텐트 안에서 어떤 경선 룰을 따라서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양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룰 자체가 지금 바뀔 가변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 지지도에서의 1, 2위 격차 또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 몇 %로 올랐다 말았다는 그건 추세는 가늠할 수 있지만 숫자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로 지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딱 20초씩만 드릴게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 보면 호남과 충청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 호남에서 밀리고 충청에서도 반기문 전 총장 밀리는 결과가 나왔어요. 먼저 충청권에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 지지도가 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충청뿐만 아니라 2007년 대선에서 MB가 정동영 후보를 500만 표를 이기지 않습니까? MB가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노무현에 대한 어떤 심판이 강했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저는 반 총장이 대단히 선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탄핵이라는 큰 흐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표의 지지를 대세론이라기는 아직 이런 것이고 의외로 지금 한국에 오지도 않은 반기문 총장의 보수 그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 교수님, 호남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 또 이재명 시장이 또 안철수 전 대표를 능가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촛불민심이라고 하는 탄핵 정국이 정권 개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수준에서는 정권 개최 담지자가 제1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한테 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박스권에 같이 있고 2012년에 나왔던 48%보다 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양자 대결로 가더라도. 그다음에 여전히 부동층이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 여론조사는 여전히 유동적이고 아직도 확장된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정치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